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1주차가 지나고 2주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이제 밖에서 잘 활동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업 들어가죠. 지난주에, 저희가 앞으로 1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점수 배열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거 주의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레포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과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다 받질 못해서, 그쵸? 이틀 동안 시간이 더 있어가지고, 제출을 안 하신 분들이 아직 있어서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여러분들 성향 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보고, 오늘부터 이제 뭐, 그쵸. 미적 분식이 조금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간단한 거니까, 정말 기본이니까, 보시고,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으면은, 저한테 나중에, 오늘 레포트 제출할 때 리스폰스를 주시게 되면, 제가 감안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리뷰하고, 그 다음에, 전화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물질 내 모든 원소들이 비슷할 때 이거를 원소라고 하고, 그쵸? 100여 개의 원소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그 중에서 우리는 도체하고 부도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물질이라는 거는 뭔지 아실 거고, 자, 에너지. 우리가 중요한 건 나중에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거예요. 에너지는 물질을 합치거나 분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음. 물질을 합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음. 전자의 이동 때문에 그래요. 전자가 이제 A란 장소에서 B란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는 열이나 빛이나 전기 형태를 띈다. 띈다라고 말 다 알고 계세요. 요 요거는 이제 I 스퀘어 R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다룰 거고요. 빛은 뭐 그쵸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물리에서 다룰 거고 우리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빛의 형태로도 된다. 우리가 전기를 이용을 해서 장판도 켜고 그런 것들은 히터도 켜고 그러는 거는 열에 대한 거고 빛을 그뭐 LED를 켜거나 방에 불을 켜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에너지로서. 전기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다루게 될 전기 에너지는 전자의 운동으로 발생을 한다. 전자의 운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전자의 이동이라고 할 거예요. 전자의 이동. 운동이다. 이동이나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원자 볼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예요. 물론 더 나눌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요까지만 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밑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핵이라고 하는 게 그쵸? 양성자하고 중성자 정기적으로 극성이 없는 중성자가 있고 이 바깥에 이제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된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까지만 다룰 거예요. 저걸 다 나누진 않을 거고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이며 양의 전하를 가진 거를 양성자라고 한다. 전자하고 양성자라는 게 나왔고 중성자는 우리는 다루진 않아요. 정기적으로 전기전자 우리 전기전자를 배우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루지 않아요. 물질의 무게만 높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측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바뀐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돼 있죠? 많이 보시던 그림이고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쉘이란 말이 나오죠. 쉘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 이 쉘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를 쉘의 할당이라고 부른다. 네,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저런 표현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음,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표현이 있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물리적으로, 혹은 전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자, 안정되어 있다는 거는 불안정의 반대말이죠. 물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여기 핵이 있고, 이 전자의 쉘이 있는데, 첫 번째 칸에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가 안 들어가고 하나밖에 없고, 여기 한 칸이 비어 있어. 전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채워줘야 되는데,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 이걸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그래요.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여기, 떠돌아다니는 전자가 들어와가지고, 요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전자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쉘에는 두 개가 들어가야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는 어떠냐? 정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거는 극성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핵에 양성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 있으면은 여기 외곽 전자에 전자 쉘에 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여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있으니까 얘가 서로 중화돼 가지고 정기적으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정기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거랑 정기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거랑 개념이 좀 틀려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있는 법칙이 에너지 준위를 낮은 상태로 가면서 점점 안정적으로 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뭔가 문제가 풀리고 안정이 돼야 편하잖아요. 물질 세계도 그런가 봐요. 우주의 법칙이 물리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편한가 봐요. 이게 점점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밀도가 낮아지니까 점점, 낮은 준위의 에너지들을 갖고 있는 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소 같은 형태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정기적으로는 안정돼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기본 지식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전자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룰 만한 비스무리한 사전 지식들이 좀 나와요. 가전자라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외곽 전자를 얘기를 해요. 원자의 가장 바깥쪽 쉘에 있는 전자, 그리고, 그걸 가전자라고 하게 되고, 에너지 준위라는 게 있죠.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려서 표현 들었던 거. 이게 핵이 있으면, 이게 에너지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쉘에 있는, 두 번째 쉘에 있는, 세 번째 쉘에 있는, 네 번째 쉘에 있는, 이렇게, 전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쉘의 개수도 많아지고, 전자의 개수도 많아지고, 핵의 개수도 많아지게 되는데, 외부에서 에너지가 오게 되면, 요 안쪽에 있는 전자들보다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을 빼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 준위, 그쵸? 에너지 준위, 레벨이죠.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입력이 됐을 때 빠져나가기 위해서 외부에서 가하는 에너지의 정도, 요거를 에너지 준위와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밖에서 에너지를 줘가지고 나온 전자,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해요. 난 이제 자유야. 어떤 핵에 묻혀있지 않아. 나는 이 핵의 인력권 밖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 전자야.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free electro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특성은 원자의 쉘에 있는 전자는 여기 안에 있는 전자들이죠.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은 어떤 에너지 준위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거랑 에너지 준위가 다르죠.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는 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외부에서 빼내기 위해서 주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들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의 쉘까지의 거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쵸. 핵과 전자 쉘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이제 요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에 해당이 되는데 핵이 이렇게 있으면은 핵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빼내기가 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이나 빛 또는 전기 같은 에너지의 형태라 그랬죠. 외부 에너지가 어떤 물질에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들 물질들의 원자 내 전자는 어떤 에너지를 얻게 돼요. 에너지를 얻어서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주리로 가게 한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거는 최외곽 전자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예를 들었는데 에너지를 좀 더 많이 가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게 그냥 한꺼번에 휙 나와서 자유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바깥쪽 에너지 준위에 있는 쉘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요. 더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로 또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하고 그래야지 에너지가 충분히 가해지게 되면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게 하는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 원자의 핵에서 더 멀리 움직인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전자가 가능한 높은 에너지로 움직였을 때 또는 원자의 최외곽 부분에 위치할 때 원자 핵 내 양성자의 전하에 의해서 가장 약하게 끌린다는 얘기는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적게 에너지를 줘도 밖에서 빼낼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원자에 충분한 에너지가 인가가 되게 되면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 가전자의 일부는 원자를 떠나게 되죠. 아까 제가 자유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뒤에 그림에 가서 한번 볼까요? 예, 보시게 되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림 A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밖으로 점차적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 있는 놈은 일로 이동을 하고 물론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때 에너지의 크기와 여기에서 여기로 갔을 때 에너지의 크기와 이놈이 자유전자로 갈 때 에너지 크기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밖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쪽으로 이게 점핑 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지 맙시다. 예, 그래서 이 상태에 존재할 수 없고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점핑 해가지고 나가다가 핵의 가전자권을 벗어나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된다. 공간에 떠다니는 전자가 있게 돼요. 이게 나중에 이온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자 내 전자들의 일부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거나 원자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때 이탈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한다. 예, 지금부터 중요한 거 할게요. 자, 전하라는 개념이 나와요. 전하 연속곡에 나오는 전하가 아니고요. 전자와 양성자는 전하라고 알려진 작은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있거나 양성자가 있거나 얘는 에너지를 갖고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흡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전자나 양성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동하게끔 하는 양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똑같은 양의 전하하고 그쵸. 전자하고 양성자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 처음에 우리 선배들이 연구를 할 때 전기라는 게 있네. 이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네.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불도 켤 수 있네. 이런 수준의 18세기 수준의 그때 연구를 할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량적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서 그때 계측할 수 있는 기술로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는 전하라고 알려진
전하라고 부를게요. 작은 양, 아주 작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를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의 외부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무게가 10kg예요.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했나? 60kg라고 합시다. 남성이라고 치고. 60kg 되는 남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누가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예,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갖고 있겠죠. 당연히.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갖고 있어요. 양의 전하.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음의 전하, 마이너스의 전하를 갖고 있고, 네가티브 전하를 갖고 있고, 포지티브 전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특성이.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다루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얘는 관심이 없어요. 왜?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각 전자에서 음전하의 양은 마이너스죠. 네가티브 전하의 양은 각 양성자에서 양전하의 양과 같죠.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가 아까 안정됐다고 표현을 할 때 플러스 플러스 두 개가 핵으로 돼 있고 첫 번째 외곽전자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게 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잖아요. 안정적이면서 중성이에요. 그 이유는 이놈하고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극성만 서로 반대이고 양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만 같게 되면 중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중성을 띠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갖고 있는 전하량과 이놈이 갖고 있는 전하량은 같아요. 얘가 갖고 있는 전하의 양과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 절대값은 서로 같다는 거죠. 대신에 극성은 달라요. 극성은 다른 거예요. 원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다른 극성의 전하들은 서로 당기죠. 뭐 이 인력, 천력 이런 거 배웠잖아요. 상식이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게 되면 이거 서로 당기죠. 마이너스 있게 되면 이게 서로 밀어당기고. 네. 정상적인 조건에서 원자 내의 음전하와 양전하는 같아요. 정상적인 조건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조건을 얘기를 해요. 원자 내에서 음전하고 양전하는 서로 같다. 그래야 정기적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원자에서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서로 같게 되면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러한 조건의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면서 정상적인 조건이며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프리젠테이션 넘길 때마다 잠깐 인터벌이 있는 거는 이게 장 단위로 녹음하게 돼 있어서 한 장 끝나고 다음 장 넘어갈 때까지 인터벌이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림 1.6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와 양성자의 샘플이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 양성자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정기적으로 안정적이려고 그러면은 양성자의 수가 8개가 있으니까 전자의 수도 8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게 정기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 원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의 양성자와 전자의 수, 이게 같아야지만 정기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원자가 안정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조건은 전자의 수와 양성자의 수가 원자 안에서 개수가 동일할 때 정기적으로 안정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의 수가 다른 경우 안정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있을 수 있냐? 원자가 있는데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져서 전자가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자가 빠지거나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원자 레벨에서 봤을 때 정기적인 극성이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죠. 그때를 이온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온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 정수기 아니고 뭐지? 이온을 만든답시고 이렇게 칸을 두 칸으로 나눠가지고 이쪽에다 전극 하나, 이쪽에다 전극 하나 집어넣어서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 집어넣어서 플러스 전극이 여기 있으면은 전자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처에. 그리고 마이너스가 여기 극성이 있으면은 플러스 전하를 띤 물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그 물을 이렇게 나눠요, 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물은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물은 세수하면 피부에 좋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물도 섞다 보면은 거기에 이온화가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온화되면서 성질이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어서 팔지 않았나 싶어요. 저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이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만일 양전하와 음전하가 같지 않다면 우리는 여지껏 양전하와 음전하 같은 경우만 얘기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양전하하고 음전하가 같지 않다면 이 원자는 이온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온화됐다. 그 이온은 하전된 원자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이게 되면은 얘는 중성인데 얘가 중성이 아니다. 그러면은 플러스던 마이너스던 어떤 정기적인 성격을 띠게 되잖아요. 그거를 하전됐다고 얘기를 해요. 하전된 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중성 원자가 전자를 얻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죠. 전자가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성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전자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에서 양성자보다 전자가 수가 더 많게 되죠. 이러한 경우는 원자는 음이온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얘는 원자 상태가 아니라 음이온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중성 원자가 있었는데 전자를 잃어요. 이거랑 반대 경우가 되겠죠. 반대인 경우는 양성자는 남아있는 전자보다 개수가 더 많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원자는 양이온이 되죠. 이거는 플러스 전극을 가진 양성자가 많기 때문에 양이온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전하를 가진 이온은 서로 끌어당기죠.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전자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원자가 있는데 이놈이 하전됐단 말이에요. 플러스로 하전이 됐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하전이 됐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서로 끌어당기겠죠. 두 개가 똑같이 플러스로 하전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서로 밀어내겠죠. 같은 전하를 가진 이온은 서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다른 전하를 가진 이온은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전하를 가진 이온은 서로 밀어낸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하는 과정을 이온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온이라는 거는 이오나이제이션을 거친 결과물이 이온이고 이온화되는 과정,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하는 과정, 그리고 프로세서는 이온화라고 얘기를 해요. 네, 두 개는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얘를 한번 볼까요? 이온의 얘. 딱 봐도 이놈은 양성자의 개수보다 전자의 개수가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의 성격을 띨 거예요, 정기적으로. 토탈, 외부에서 봤을 때 얘는 음의 성격을 띠고 있어. 너는 음이온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오른쪽에 있는 건 딱 봐도 양이온의 개수보다 전자 개수가 훨씬 적잖아요. 양이온이 많으니까 밖에서 봤을 때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공간상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음이온하고 양이온이 서로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겠죠. 이런 성격이 있다. 자, 이혼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런 극단적인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개수가 하나 차이 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아요. 옛날에 18세기쯤 되는 때에는 우리 선배들이 그 전자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자 하나를 지금은 볼 수 있지만 사실 못 보죠. 사실 못 보죠. 그래 못 봐요. 못 보는데 양성자하고 전자가 정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측정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위치는 볼 수 없어도 측정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래 사실 특정 대로 가지 말고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들이 이렇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 전자들이 여기서 이만큼 휙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1A라고 하자. 1A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할 때 이때 흘러간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때 휙 지나간 전자의 이 집단 몇 개인지 모르겠는 이 집단을 1쿨롱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1쿨롱. 쿨롱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에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크기는 그 물체 내 양성자 수에 대한 전자 수에 의존을 한다. 그 양성자 수에 대한 전자에 의존한다는 것은 양성자나 음성자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성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도 전자가 이동하는 걸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상상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쵸? 전자가 이동을 하나, 전하가 이동을 하나, 똑같은 개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전자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양성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그 군집이 움직여도 똑같은 양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나 양성자나 옛날에는, 양이 얼마인지, 전기적인 에너지 양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뭉티기로 지나가는 거를, 1쿨롱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집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측정 단위가 쿨롱이에요. 이때 이 전하의 크기는. 자, 1쿨롬이라는 거는 얘가 만약에 1쿨롱이다. 1쿨롱이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냐면, 6, 2,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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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개의 전하가 깡패들처럼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때를 1쿨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를 묶어가지고 1쿨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전자가 있어야겠죠. 전자가 있어야겠죠. 이만큼의 전자가 한꺼번에 몰려 있으면은 이거를 1쿨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1쿨롬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체가 양성자보다 620, 예, 경이래요. 조도 아니고. 네, 되는 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전하는 1쿨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체가 양성자보다 이만큼 더 많다면 물체 전하량은 1쿨롬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단위를 왜 쿨롱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별자리를 보고 별자리를 이제 이름 질 때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별자리에 이름을 짓는데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쿨롬이란 단위는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물리학자 블라블라블라 쿨롬이란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이 쿨롬 안에는 이만큼의 전자가 있어라고 이제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죠. 내가 발견했으니 단위는 내 거를 쓸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름을 따와가지고 쿨롬이라고 한 거죠. 옛날에 수업 시간에 저게 왜 쿨롬이에요? 라고 물어보길래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가 이름을 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쿨롬 중요한 개념이니까 머릿속에 잘 집어넣도록 해요. 자, 이제 1강이 끝났습니다. 2강에서는 뭘 할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강의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자에 대해서 배우고, 전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전하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약간 친숙하죠? 전압, 전류, 전력, 이런 거 배웠나? 전력까지 배우셨나 모르겠네. 이런 것들하고 연관 지을 거예요. 뭐를 가지고? 전자를 가지고, 전하라는 거를 네 개로 해서, 전압, 전류, 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후에 얘네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전압, 전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이 정의로 가기 위한 과정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한번 잘 봐두시면, 전력은 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압 1볼트, 전류 1A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약간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앞으로 사용하게 될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여기 대전이란 말이 있고 전하라는 말이 있고 전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하는 요 앞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보고, 전류.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우리끼리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끼리 사용하는 언어가 있으니 그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전하를 얘기를 하는데 대전된 물체가 갖고 있는 정기적인 양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무엇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어야 우리는 똑같은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베트남 말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알아들으면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점수 따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좀 더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강의 다 안 끝내도 돼요. 사실은 우리 교재가 한 학기 때 3학점씩 3시간씩이죠. 3학점씩 그 4학기 동안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거를 지금 2학점씩 지금 2번 하거든요. 2학기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스킵할 건 스킵해요. 과감하게 스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렬하고 병렬이 있는데 제가 직렬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드미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병렬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만 알려드리고 병렬은 하지 않을 거예요. 워낙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이거를 교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로부터 몇 가지는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니까 대신에 병렬로 처리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심화학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요거를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말 나올 때마다 그 다음 시간에 그 전 시간에 한 걸 또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대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대전 현상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계속 밀려서 수업 못 쫓아오시게 되니까 또 개념 설명할 때 잘 알아두세요. 저는 처음에 강의하는 순서가 어떤 새로운 거를 설명을 할 때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교재와 관계없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증명하는 수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머리 아픈 거. 수식이나 증명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얘를 활용하는 순서로 이렇게 쭉 항상 가요. 항상 가는데
여기서부터 막히면은 뒤에 게 안 되겠죠?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나 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는데 이러한 박스 구조로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전하와 전류, 전하하고 전류하고 전류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하에서 끌어오는 거죠. 끌어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 몇 개가 필요한데 대전이라는 거 있어요.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겠는데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물체가 정기적으로 안정적일 때는 전기를 띠지 않죠.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는 전기를 띠지 않는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거나 받거니 해가지고 전자가 이온화돼서 이오나이제이션 단계를 거쳐서 이온화가 되게 되면은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가게 돼서 대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 정기적인 현상을 띈다. 플러스가 됐던 마이너스가 됐던 정기적인 현상을 띠게 되는데 이거를 대전됐다고 얘기를 해요. 대전. 그리고 전하는 설명을 드렸죠. 대전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인 양이 전하예요. 플러스가 됐던 마이너스가 됐던 얘가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가서 대전되게 되는데 이때 전자 하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정기적인 양이 서로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전하량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일렉트릭 차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자를 구성하는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은 아까 6.24 곱하기 10의 18승인가요? 이만큼 개수의 전자가 있으면 1쿨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얘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한 개의 전자가 가지는 정기적인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쿨롱이 가지는 전자가 개수가 이만큼 있으니 얘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얘가 몇 쿨롱인지 전자 하나가 몇 쿨롱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때 그 역수를 취한 값이 1.0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만큼의 쿨롱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전자 한 개가 저만큼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데, 저거를 외우라 그러면 6 곱하기, 6.24 곱하기 10의 18승계, 뭐 6.09, 1.602 곱하기 10의 19승, 이런 숫자들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전하량의 개념과 전하의 개념. 그리고 얘의 물리적인 의미, 요거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류 나왔어요, 전류. 그래도 눈에 좀 익은 게 나오니까 조금 낫죠? 일렉트릭 커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전하의 이동이에요, 전류는 전하가 있어야 되고, 이 전하가 이동을 해야지, 전자 뭉태기가, 전자의 그 조폭 집단이 이동을 해야지 이제 전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념을 볼게요. 개념은 정의예요. 1암페어라는 놈은 암페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나? 1암페어의 전류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을 할 때 1암페어라고 얘기를 해. 무슨 얘기냐면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있는데 여기 전자대가 있단 말이에요. 전자대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우연히 전자의 개수가 6 곱하기 6.24 곱하기 10에 18승 개가 있어요. 우연히. 그러면 얘가 1쿨롱이 되겠죠? 1쿨롱만큼의 때가 그쵸?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 이게 도체라고 합시다. 구리선.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를 이렇게 한번 휙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나갔는데 1초 동안에 이만큼의 전자가 이 단위 면적을 휙 지나갔다. 1쿨롱의 전자가 1초 동안에
요 단위 면적의 에이리어를 휙 지나갔다. 이거를 1A가 흘렀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1A의 전류라는 거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되면 1A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만큼 개의 전자가 이동할 때의 전류량을 1A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0.5A라고 하게 되면 얘의 반만큼, 절반이죠? 절반만큼의 전자가 일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이 전체 전자가 이동하는데 2초가 걸렸다든가, 그쵸? 이 정의에 의해서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을 해야 1A니까, 그쵸? 전하량이나 전류가 바뀌게 되면 암페어 수가 바뀌게 되겠죠. t 세컨드 동안에 q 쿨롱의 전하가 일정한 비율로 이동을 해야 돼. 일정한 비율로 이동했다 그러면 전류 I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전자가 몇 초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초라 그럼. 1초라고 합시다. 1초 동안에 이 이동할 전하량이 1쿨롱이다. 그래프에서 이게 전하량이고, 그쵸. 전자의 개수죠. 전자의 개수를 적분하면 전하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하량이 1초 동안에, 이게 시간이라고 보게 되면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량이 이 도체를 통해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얘가 1A가 흘렀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전류라는 거는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누면은 구할 수 있어요. 식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만히 보시면은 그닥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류 I라는 거는 수식 중요해요. 수식. 1A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한 전하량의 이동을 하게 되면 전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1쿨롱이 이동하면은 1A가 되겠죠. 그죠? 근데 1초 동안에 2쿨롱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2A가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2A가 흐르는데 2초 동안에 1A가 흐르게 되면은 0.5A가 되겠네. 맞나요? 예. 그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 1 되게 중요해요. 식 1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언어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앞에 보면 이 앞장에 보면은 전류가 I라고 표시되어 있죠. 대문자. 근데 지금 보면은 저기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DC하고 AC를 아시나요? DC하고 AC. 직류하고 교류인데 이게 직류란 말이에요. 직류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값이 변하지 않아요. 이 앞장에 그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양이 통과된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건 DC예요. DC라 시간이 지나도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근데 값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는데 그 값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를 AC라고 얘기를 해요. alternative란 표현을 써가지고, 그쵸.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값이 변하는 거를 AC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C는, AC의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거나 변하는 것들은 소문자로 표시를 할 거예요. 전압도 마찬가지로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어요. 소문자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소문자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네. 그죠? 전하의 이동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전류는 전하의 시간적 변화로 정의를 해서 제가 이 앞에 설명을 미리 드렸어요.
여기 T1이 있고, 여기 T2가 있다 그러면, T1, T2 사이가 이게 DT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DQ라는 거는 이게 아까 전자가 아니라 Q, 전하량이라고 하게 되면 처음하고 끝하고의 그 갭, 요거를 DT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기울기잖아요. DT분의 DQ. 시간에 따른 전하의 기울기, 요거를 전류라고 할 거예요. 요 기울기,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기울기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전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앞에 있는 식을 변형한 건데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옛날 수학책을 꺼내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랑 같은 얘기예요. 자, 아까는 지금까지는 어려운가요? 네, 어려우면 안 돼요. 네, 어려우면 안 돼요.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유튜브를 보시던 아니면은 교재를 찾아보시던 이게 왜 이렇게 해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게 되면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는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 정도 레벨은 제가 답을 안 해드리고 스스로 공부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이제 다른 과목도 이제 대응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학 교육에서. 그래서 시간적 전하의 이동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면 전류는 전하의 시간적 변화율로 정의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하량을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도체를 흘러간 전하량을 알고 있을 때 전류를 구할 수 있네 라는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자, 역으로 우리가 전류를 알고 있어요. 전류를 알고 있다는 거는 어떤 단위 시간 동안에 시간을 알고 있어. 전자가 휙 지나갔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류하고 시간을 알게 되면은 역으로 전하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거는 미분식을 양쪽을 미분하면 되죠. 적분하면 되죠. 예, 적분하고 적분하면 밑에 있는 식대로 여기서 0에서 t라 그랬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갖다 보게 되면은 인테그랄 t1에서 t2까지 전류를 적분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 식의 변형된 형태죠. 적분하게 되면 Q를 구할 수 있다. Q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제에 문제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바로 이제 다이렉트 퀴즈를 한번 내드릴까 해요. i는 2t의 제곱 플러스 8t만큼의 전류가 어떤 도선에 3초 동안 흘렀대요. 시간이 주어지고 전류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때에 그쵸. 전류가 주어지게 됐기 때문에 통과한 전기량을 구할 수 있죠. Q를 구할 수 있죠. 예, 요거를 쉽지 않아 보이네. 막상 내고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퀴즈예요. 전류가 요만큼 흘렀어요. 함수적으로.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표시가 되겠죠.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로 표시되는 전류가 어떤 도선에 3초 동안 흘렀대요. 3초 동안 흘렀을 때 전 전기량은 얼마인가요? 라는 거를 구하셔서 알려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제가 레포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첫 번째 퀴즈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를 교재에 있는 걸 동일한 걸로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써서 낼 때 그대로 써주시면은 나는 이 학생은 책에 있는 그대로 베꼈구나 라고 판정을 할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개념들을 참고하셔서 저게 왜 저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과 풀이 과정과 이해 정도를 표시를 해 주셔야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등을 줄 거니까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지 갖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제가 뭐 폰트 사이즈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레포트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손으로 풀어놓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보는 사람이 봤을 때 보기 편하게 해주는 거에 목적을 두시고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신다 치고, 첫 번째 퀴즈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능력을 테스트를 한다고 보고 볼 거예요. 그래서 퀴즈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절대로 한글이나 워드 파일을 제출하면 안 되고, PDF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것까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을 믿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